제가 90을 넘기고 나니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하게 보이더군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고, 돈만 열심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줄 알았고, 건강만 잘 지키면 죽을 때까지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꾸려가느라 바빠지고, 그토록 어렵게 모아둔 돈은 병원비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몸으로 겪었으며, 아무리 아끼고 챙겨도 늙어가는 몸은 결국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금이 가더랍니다. 어느 겨울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된장국이 그대로 식어가고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건 도대체 무엇일까?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잃고 더 많은 걸 비워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고, 돈에 안심하고 싶었고, 건강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0해를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면 자신만의 길로 가야 하고, 돈은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건강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모든 게 나를 떠나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제 인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거의 모든 노인이 겪는 공통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걸 붙잡아야 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내 일상, 그리고 내 곁의 작은 관계들을 지키는 데 마음을 더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 끝까지 남아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화려한 집도 아니었고, 두둑한 통장 잔고도 아니었고, 젊음처럼 탄탄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탱해준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군가 건네주던 오늘도 나오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 새벽 공원을 걸을 때 마주치던 익숙한 얼굴, 시장에서 무 좀 더 얹어주던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 작은 역할들. 바로 그런 작은 온기들이 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가장 진심 어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뼈아픈 깨달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9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고 돈을 덜 붙잡고 건강에 덜 집착하며 대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자식에게 목매지 말아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라. 제가 살아온 90해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은 결국 떠난다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삶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챙기고 학교 보내고 병치레하면 밤새 간호하고 내 옷은 사지 못해도 자식 옷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기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제가 속았던 게 아니라 그만큼 순진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천천히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이 중심이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이 많겠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나가는 해가 많아졌고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옆집 방 노인네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건 옛말이야. 애들도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이 바쁘고 무겁기 때문에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한 집에 모여 살지 않고 직장 때문에 도시를 옮기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옛 기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기대는 결국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만큼 마음이 무너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으면 상처도 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바람에 거의 1년을 울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하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들은 잠시 다녀간 후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잃는구나. 자식은 철새와 같습니다. 봄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떠나는 것처럼 부모 곁에 오래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떠나야 하고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왜 너는 내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 하고 매달리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이 기대는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그 쇠사슬을 가장 먼저 끊어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고 찾아왔을 때에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나무와 새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는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새가 떠났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내가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을 내가 세우면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일 뿐 기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뼈저린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겁니다. 돈은 결국 흩어진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만 충분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사를 나갔고 새벽마다 짐을 나르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걱정 없겠지. 혹시 병이 와도 잘 버틸 수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돈이 날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 모래성을 쌓는 일이었는지 저는 늙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보십시오. 평생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간병인 비용.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겹치면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꽉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흩어지더군요. 옆집 김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하나둘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몇 년 동안 병원에 오가다 보니 그 든든하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와 마음속에 남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기본적인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환상이었습니다.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갑니다. 의료비, 자식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나를 돌볼 누군가에게 드는 비용까지. 결국 돈은 여기저기로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돈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도구란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고 움켜쥐면 짐이 됩니다. 통장 숫자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더 큰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바람을 쐬고 친구와 밥 한 끼 나누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 기억들이 남아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반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은 결국 병원비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쓸수록 관계와 경험이라는 의미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찰나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은 돈은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의미 있게 쓴 돈은 기억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삶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돈을 움켜쥐며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병원비로 흩어질 돈을 미리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 집착의 함정. 제가 살아온 9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잡으려 할수록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늙어서도 끄떡없겠지. 음식만 조심하면 병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평생을 건강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며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겠네. 병원 갈 일 없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 깊이 안심했고 건강만큼은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세월은 모든 것을 깎아내려갑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된 나무에 금이 가듯 우리의 몸 역시 나이가 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우리 동네에서 늘 건강을 자랑하던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마다 빠르게 걸으며 이웃들에게 건강은 내가 챙긴다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건강하다고 장담했지만 세월은 그 장담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질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벅차지고 전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조용히 보내던 신호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하는 삶은 불안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며 받아들이는 삶은 평온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선택합니다.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음식은 약처럼 강박적으로 먹지 않고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저는 병원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병이 나올까봐, 혹시 입원하게 될까봐 검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90살을 넘기고 보니 검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은 초기에 잡으면 낫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숨을 앗아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병을 숨기고 증상을 견디다 결국 큰일을 당한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90해를 살아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월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건강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남아있는 건강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병원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노력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저를 지탱해준 진짜 관계와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관계와 품위의 힘. 제가 90살을 넘기고 보니 결국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준 것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즉 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병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TV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차려도 식탁은 차갑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의 계산대에서 늘 보던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단숨에 울려버렸습니다. 아,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 짧은 인사가 그날 밤 제 마음의 온도를 몇 도나 올려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늘 오늘은 무가 참 싱싱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끝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치듯 만나도 마음을 움직여주는 작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세상 탓, 사람 탓, 자식 탓. 처음엔 위로해주려고 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90인데 왜 나는 여전히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있을까? 그날 저는 그 관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듯 마음에서도 무거운 관계를 비워낼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줄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질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비싼 옷을 사입고 허리가 아파도 괜히 젊어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남이 뭐라 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피곤하고 더 외롭습니다. 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멋이고 품위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진짜 멋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늘 같은 가디건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 가디건은 깔끔히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 참 멋있다. 세월이 흘러도 단정하시네. 그분은 젊음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끊고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체면 대신 자연스러움을 선택하고 나이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말입니다. 관계와 품위는 노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나를 외로움에서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초라함에서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튼튼하면 비록 혼자 살아도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끝내 붙잡은 마지막 지혜, 오늘을 사는 힘, 그리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90해를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평생을 돌아 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끼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면 삶은 무너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삶은 다시 조금씩 바로 세워집니다. 제가 잘 아는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치며 후배들을 이끌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쯤 억지로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르신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 어르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다. 손주 숙제를 잠깐 도와주는 일, 매일 아파트 복도에 물을 뿌려주는 일, 아픈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동네 모임에서 회비를 걷는 일, 이런 사소한 역할들이 마음의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불씨는 작아도 밤을 밝혀주고 마음을 데워주는 법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건 그 불씨입니다. 또한 저는 수많은 이웃을 보며 한 가지 더 확실히 배웠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것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후회가 더 깊어져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뒤돌아본들 다시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건 젖은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무겁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는 일, 10분만 걸어보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독이는 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사는 힘을 키워주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견딜 만큼의 최소한의 돈이다. 저는 젊었을 때 욕심껏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월 100만, 1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만 있어도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만 튼튼하면 그 위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사는지는 관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90살을 살고 울고 웃고 잃고 버티고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길다. 그런데 그 길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오늘의 힘이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덜 두렵습니다. 오늘을 채우면 외로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흘렀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단 한 줄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누가 알았을까? 잠들기 전 텅 빈 방 안의 정막이 갑자기 가슴을 덮치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집안에 아무 소리도 없다는 사실이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혼자 사는 이 시간이 어쩌면 누구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밥을 같이 먹어주고 말을 건네주고 문을 열면 왔어? 하고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만 완전한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50만 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울증, 무기력, 고립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씁쓸한 감정까지.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67세 정미란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둘이 각자 지방에서 살게 되면서 완전히 혼자가 된 지 5년, 미란 씨의 삶은 처음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적막한 집안에서 텔레비전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늘 상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기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미란 씨는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 남편이 본다면 부끄럽지 않게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날 그녀는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보를 깔고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한 끼를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 준비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구나. 나만을 위해 이 식탁을 차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녀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보다 위험하며 하루 15갭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를 약점이 아니라 자산으로 대한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 작은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함입니다. 미란 씨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나답게 살아.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어르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쓸쓸하다. 늙으면 외롭다. 하지만 그 말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시간을 쓰지 않을 때 외로워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6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변화의 첫걸음을 이야기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부정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부정할수록 더 커지고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조용히 번지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는 지금 혼자이다 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는다고. 반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당신을 조종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무섭습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밤이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플 때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다. 하지만 괜찮다. 이 혼자라는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잘 적응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거쳤습니다. 현실을 숨기지 말자. 부끄럽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아주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정리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며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남에게 맞추고 눈치를 보고 평가받을까 걱정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나를 찾게 됐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친구.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존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뒤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용기라면 그 다음은 그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하는 두 번째 용기입니다. 외로움을 내버려 두면 외로움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직면하고 인정한 뒤에는 그 빈 공간을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루틴일 수도 있고 새롭게 배우는 취미일 수도 있고 가벼운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를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다. 나를 위한 아침, 식사 한 끼, 집 밖으로 나가는 10분 산책, 창문을 열며 하는 심호흡 3번.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외로움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익숙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는 의무에서도,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며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편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편안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적막함이고 자유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라는 것을. 특히 60대, 70대가 넘어서 혼자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혼자 살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활 속 작은 자립의 힘을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에 필요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혼자일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귀하고 소중한 자립의 증거가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일상기능 유지 능력이라고 부르며 노년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즉, 혼자 힘으로 하루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생존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한동안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침 8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난다.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규칙 하나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엔진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기를 맞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을 꺼내놓기도 귀찮고 밥을 짓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빵 한 조각,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집니다.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위험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차려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식탁에 작은 식탁보를 깔고 반찬 2가지를 정갈하게 놓고 따뜻한 국을 준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사람은 자신을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립의 힘은 일상의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까지 걸어갈지, 마트에서 무엇을 살지, 병원엔 언제 갈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하루가 만들어지고
하루가 쌓여 인생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나요? 약을 제때 챙겨 드시나요? 정해진 일정이 있나요? 이 질문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 관리, 돈 관리, 생활 루틴을 스스로 챙기는 사람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높은 생활 자율성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은 줄어들고 우울증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즉, 스스로 챙기는 삶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립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일을 줘요. 오늘의 할 일 한 가지만 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작은 목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집 앞까지 산책하기. 오늘은 마트에서 과일 사오기. 오늘은 싱크대를 정리하기. 오늘은 하루 10분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여 삶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은 혼자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루틴, 작은 선택,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결국 자립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 이 단순한 선언이 혼자인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못하는 마지막 영역이 바로 생활 속 자립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의 힘을 갖춘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유롭게, 자신만의 리듬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립의 힘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몸도,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따라오고, 몸이 약해지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삶 전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미란 씨 역시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붕괴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세상과의 연결이 한 올 한 올 끊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자신의 고독을 더 크게 울리는 메아리 같았고,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나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하루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미란 씨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와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만약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지? 내가 죽어도 이틀은 지나야 아들들이 알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그때부터 미란 씨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단순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운이 없으면
기운이 없네. 외로우면 외롭네. 무서우면 무섭네. 이렇게 한마디씩 말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숨기면 마음은 더 굳어지고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대신 아파집니다. 그런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놀랍게도 감정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마치 꽉 묶여있던 매듭을 살짝 흔들어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레이블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공포신호가 낮아지고 감정이 진정된다는 원리입니다. 미란 씨는 매일 거울 앞에서 이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프네. 이제는 덜 외롭네. 괜찮아지고 있네. 그렇게 한마디씩 스스로에게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환기됐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두 번째는 집 안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조차 무거워지고 멈춥니다. 미란 씨는 창문을 여는 일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먼지가 흩날리며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도 오늘 다시 살아야겠구나 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햇빛을 받는 10분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은 우울감을 낮추고 집중력을 회복시키며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도, 아니 혼자이기에 더 느긋하게, 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 관리의 세 번째는 내 공간에 작은 생명 하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화분입니다. 미란 씨는 작은 초록 식물 하나를 들여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식물에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초롱이. 매일 물을 주며 오늘도 잘 있었니?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롱이의 잎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걸 보는 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식물은 사람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 돌보는 행동은 우울감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치매 위험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식물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행위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관리의 네 번째는 작은 목표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늘은 좋아하는 빵 사 먹기, 오늘은 꽃시장 구경하기. 작은 목표를 이루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만족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목표가 작을수록 실패할 가능성도 적고 성공의 경험은 계속 쌓입니다. 이 작은 성공이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음 관리의 다섯 번째는 관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오래갑니다. 미란 씨도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고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삶은 결국 누가 오래 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느냐로 결정됩니다. 마음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나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실패, 후회, 미안함, 서운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미란 씨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자.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니까.
이 한마디가 마음에 응어리진 수십 년의 짐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때 삶이 정리되고 마음이 치유될 때 몸도 치유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잘 붙잡으면 혼자 사는 삶은 절대로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살 때는 느낄 수 없던 자유, 평온, 기쁨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관리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외롭다. 하지만 나는 계속 살아갈 거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합니다. 노년의 삶이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닫혀갈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아파서 더 힘들더라.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5번째 산,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재탄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고 대신 더 날카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수십 명과 어울려도 별로 상처받지 않지만 60이 넘으면 한마디 말,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무관심이 마음 깊숙이 박혀 오래 남습니다. 미란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던 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 연락이 끊기고 딸들은 멀리 떠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고 이전엔 편하게 나누던 대화가 이젠 조심스러운 말투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삶의 일부지만 사람을 다시 맞이하는 것도 삶의 일부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기, 공원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하기,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앉은 이에게 날씨 이야기 한마디 건네기.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그 작은 시도가 미란 씨를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약한 연결, weak ties 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처럼 깊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외로움을 크게 낮춘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만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인사, 짧은 대화, 스쳐 지나가는 친절들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더 크게 지켜줍니다. 미란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여요. 바로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가진 힘입니다. 익숙한 얼굴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짧은 대화 하나가 밤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관계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미란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예의를 지키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 말수가 적어도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성, emotional selectivity 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미란 씨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건 기대였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해주길 기대하고, 친구가 먼저 챙겨주길 기대하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길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대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계는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편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면 부딪히고 멀어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노년에 중요한 건 깊은 관계가 아니라 지탱해주는 관계입니다. 짧은 통화 한 번, 문자 메시지 한 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연결이 고립을 막아주고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인연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오히려 노년의 인연은 더 순수합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따뜻함으로만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관계는 선택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놓아도 됩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관계는 붙잡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음도, 사람도, 관계도, 건강도.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잃는 만큼 반드시 새롭게 얻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외로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버지로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고 마음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혼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볼 기회.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직 나로 사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려운 이유는 실제로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먼저 챙기느라 나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갑자기 공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그 공허함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엔 고요함, 자유, 주체성,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자존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매일 하나씩 하는 것.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꺼내어 놓고, 오래된 미련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과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3년째 혼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중이며, 누군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이 짧을수록 더 빛날 수 있고, 만남이 적을수록 더 깊어질 수 있으며, 혼자인 시간이 길수록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 나를 위한 10분을 만들고 작은 취미를 하나 시작하고 감사 하나를 적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